안녕하세요.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북제의 멸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북제의 멸망에 일조를 한 인물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여인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북제의 마지막 황제 고위의 치세에 큰 영향을 끼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고위의 유모, 유경헌으로 중국 유일의 여자 재상인 인물이지요. 유경헌은 북제가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북제가 원래 이름이 북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위에서 524년에 태어났는데 선비 귀족 집안이었다고 하고요. 할아버지 유계가 북위에서 장군도 지내고 높은 벼슬을 많이 지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온하게 일생을 살았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544년 고환의 수하장수였던 낙초라는 인물과 혼인을 해서 그 이듬해에 낙제파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547년 고환이 사망을 하면서 나도 한번 뭐 해보자 하면서 낙초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란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그 덕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서 유경헌은 황궁의 노비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노비로 떨어지게 되지요. 550년 고환의 둘째 아들 고양이 북제의 황제가 된 후에 유경헌은 고환의 9번째 아들 나중에 또 북제의 황제가 될 고담의 노비로 보내지게 돼요. 지금은 노비 신세지만 사실 유경헌은 원래 귀족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노비들과는 뭔가가 달랐겠죠. 아는 것도 많고 이게 말투나 행동이 굉장히 좀 품위가 있었을 거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눈치가 또 그렇게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꼭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거야. 라는 어떤 강한 그런 뭔가 결심을 하고 있어서 이 고위의 생모인 이때는 아직 황후가 되진 않았지만 일단 호황후라고 부를게요. 호황후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고담과 호황후에게 총애를 받고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556년 호황후가 아들 고위를 낳게 되면서 이 고위의 양육을 맡아서 유모가 되게 되지요. 호황후는 사실 제가 이전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타입은 아니어서 이 고위의 양육은 다 유모 유경헌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유경헌은 이게 나의 뭔가 권력을 새로 차지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위를 지극정성으로 키워내다 보니 고위에게 유경헌은 거의 엄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죠. 그리고 561년 북제의 4대 황제가 된 고담. 그렇다면 고위는 당연히 황태자가 된 것이고요. 황태자를 키워낸 유경헌은 군군이라는 자기를 하사받게 됩니다. 군군은 이제 역대 황실의 공주나 귀족 부인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자기인데 사품쯤 되는 자기인데 이런 자기를 받은 거니까 노비 신분에서 엄청나게 신분 상승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권력을 딱 쥐게 된 유경헌은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더 큰 권력을 내가 꼭 차지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 기회가 또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고담이 565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태상왕으로 물러나고 고위가 북제의 황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경헌의 위상은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제 황제가 된 고위가 유모, 내가 유모에게 자리 하나 줄게! 그러면서 여시중에 관직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황후나 황태후, 공주를 수행하고 후궁을 관리하는 직책인데 정이품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직책을 내린 겁니다. 이 북제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고위는 사서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영리하고 학문도 깊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성정이 갑자기 변한 건지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현이 된 건지 사실 최대의 암군으로 변하게 되죠. 고인은 사실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었는데 이 말 더듬는 게 컴플렉스였나 봐요. 그래서 가까운 측근 시종이나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이 다른 대신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렸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뭐 이렇게 몇 번 쳐다보면 왜 쳐다보는 거야 하고 화를 내고 벌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원래 좀 겁이 많은 성격인데 그걸 숨기려고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신들이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위를 쳐다보면 화를 내니까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른 보고를 하고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고위가 가까이 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유모인 유경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모인 유경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568년 고담이 병사를 하는데 죽기 전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공률광, 이때는 태위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공률광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라라고 유언을 하고 사망을 해서 고인은 12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률황후가 되기 위해서 궁으로 오는데 목황화라는 이 시녀를 데리고 오게 돼요. 근데 이 목황화라는 분이 너무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보자마자 오, 예뻐, 딱 내 스타일이야 하고 고위가 목황화에게 쑥 빠진 거예요. 황후를 제쳐놓고 말이죠. 자, 이 목황화에게 황제가 푹 빠졌다라는 것을 눈치챈 유경헌이 아하, 요것도 기회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목황화를 자신의 양녀로 삼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 제가 호태우 편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호태우의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이 담원화상이라는 승려를 비롯해서 여러 젊은 승려들을 궁 안에 들여놓고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하필이면 아들인 고위에게 들켜서 냉궁에 유폐되게 되죠. 그래서 호태우는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예쁘다고 소문이 난 예쁜 조카딸을 아들의 후궁으로 들이게 돼요. 근데 이 또 여인도 굉장히 미모가 빼어났었나 봐요. 그래서 또 이 여인에게 또 푹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덕 부인으로 봉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소위로 봉했으니까 이제 호소이가 된 거죠. 이제 후궁으로 호소이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애하는 목황화, 또 호소이를 늘 가까이 하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고위가 여인들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며 음행을 일삼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고위의 사랑을 받은 목황화와 호소이, 누구든 먼저 아이를 낳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의 승자는 바로 목황화입니다. 목황화가 먼저 임신을 해서 570년 고위의 아들 고항을 낳게 됩니다. 자, 아들을 얻은 고위는 너무나 기뻐하며 대사면령까지 내렸고 이때다 싶었던 유경헌이 고위를 설득해서 이 아기까지 낳은 목황화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홍덕 부인으로 봉할 수 있게 도움을 주죠. 그리고 고위는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후궁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황태자로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당연히 공률황후가 아니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황태자로 올린단 말입니까? 제가 아들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러자 유경헌이 또 여러 가지 꾀를 쓰게 되는데요. 이 아들 고항을 공률황후의 양자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고항이 공률황후의 양자가 되면 이제 황태자가 되는 거잖아요. 황태자의 엄마는 목황화, 목황화의 양어머니는 유경헌, 그러니까 황태자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 공률황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일석이조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고위는 그거 좋은 생각이야 라면서 이제 고항을 이 공률황후의 양자로 올리게 됩니다. 공률황후는 내가 아들만 낳으면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후에 아기를 낳긴 하지만 딸을 낳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더 큰 힘을 얻게 된 유경헌은 이 여시중이라는 지위와 황제의 유모 신분을 이용해서 정말 실질적인 재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재상이라는 자리는 황제를 보필하고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시중의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이 유경헌이 황궁 내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천거해서 일단 황제 고위의 측근으로 삼고
남편이 반란을 일으켜서 처형이 되었으니까 그 신원을 복구해야 자신들의 신원도 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신원까지 복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들을 황제 주변에 심기 시작하죠. 유경원의 아들 이름이 낙제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양녀로 삼은 목항화와 성을 똑같이 만들어서 목시로 만들어서 목제파로 바꿔요. 황태자를 낳은 그런 후궁과 같은 집안이다.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그렇게 목제파는 어머니의 힘을 이용해서 나중에 대장군, 녹상서사, 또 성양군왕에 봉해지면서 권력의 중심에 오르게 되고 조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됩니다. 이 고인은 이 목제파와 또 유경원파의 한 명인 한장난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총애했는데 둘 다 엄청난 간신이죠. 이들은 매일 이 연애를 베풀고 황궁 내에서 칼을 차고 말을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처형당할 일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길을 가다가 관리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디 건방지게 쳐다보느냐 하며 내려서 마구 때렸다고 해요. 특히 이 선비족 귀족 출신인 한장난은 한족을 굉장히 싫어하고 경멸했다고 하는데요. 한족 관리들을 만나면 나는 도저히 이 한구들을 참을 수 없다. 한구가 한족 개종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한구를 참을 수 없다. 이 얘네들은 다 죽여야 돼! 라고 욕을 해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경원과 그 일파의 힘이 막강해졌다라는 것을 눈치챈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유경원의 라인으로 들어가게 될까 하면서 유경원의 라인을 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고하나괭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또 엄청난 간신 중에 한 명이죠. 고담이, 그러니까 고희의 아버지 고담이 황제일 때 열심히 비위를 맞추던 간신 화사계 기억나시나요? 제가 태상왕으로 물러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화사계가 호태우와 고담의 부인인 호태우와 썸씽이 있었잖아요. 이 화사계가 또 자신과 비슷한 이 고하나갱을 청거해서 궁으로 들어오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고하나갱은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딱 하나 잘하는 것이 있었으니 아부 떠는 능력이 아주 최고인 인물로 이 유경원을 제가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양어머니로 모시게 되면서 내가 자네 어머니를 이제 나의 어머니로 모시게 했으니 넌 내 형제야 하면서 목제파와 호영호제하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간신 조정 역시 유경원과 손을 잡게 되죠. 이 유경원과 그 세력들은 이렇게 이 조정과 이 후궁들을 장악하고 하는 일 있죠. 관직 사고 팔고 또 뇌물 받고 이 죄인들 사면하고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재물을 끌어모으고 하면서 이 북제는 유경원파의 손에 놀아나게 됩니다. 자, 이 유경원에게 걸림돌이 있었으니 계속 등장을 하는 그분, 그러니까 고위의 장인인 북제의 명장 공률광입니다. 북제의 군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공률광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기만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유경원이 또 깨를 낸 것이 내 아들 목제파와 이 공률과 서녀를 혼인을 시켜야겠다. 사돈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요. 자, 그런데 공률광이 어디 감히 내 딸을 이러면서 이 혼인을 거부하면서 이 혼인이 성사되지 못해요. 이 공률광은 사실 이 간신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잖아요. 부패한 이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고이가 목제파를 너무 좋아해서 목제파에게 진양 땅을 봉지로 내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률광이 그 땅은 군대의 말을 먹이는 풀을 키우는 곳인데 사사로이 개인에게 내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결사 반대를 해서 목제파가 진양 땅을 봉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목제파와 유경원 일당, 공률광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공률광은 역시나 살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공률항우는 폐서인 되어서 별궁에 유폐되었다가 고이가 공률항우 저 비구니로 보내 하면서 머리 깎고 비구니로 가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황후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럼 후궁들 사이에서는 이 황후가 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겠죠. 호태우는 당연히 황후는 내 조카가 돼야지 하며 호소이를 밀게 되었고요. 이쯤에는 고이가 이제 호소이를 좀 많이 총애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호소이를 황후로 올리게 돼요. 그런데 또 유경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찌 황태자를 낳은 어미를 비첩으로 두려 하십니까? 하면서 또 고이를 설득하게 돼서 그래? 그러면 목항아도 그럼 황후하라고 해! 하면서 호소이를 좌황후, 목항화를 우황후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유경원이 당연히 황후는 하나야지, 둘이면 안 되지 하며 또 깨를 냅니다. 자, 호황후가 호태우를 너무 음란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그런 모함을 해요. 그래서 호태우마저 자신의 조카를 비호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호황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목항화가 고이의 하나뿐인 황후가 되지요. 유경원은 양모이긴 하지만 이제 황후의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태희로 봉해지게 되는데요. 정일품의 품계니까 이제 공주보다도 높은 서열이 되어서 황궁의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내 황후가 된 목항후를 위해서 내가 선물 하나 해야지 라고 한 고이가 7가지 보배로 장식한 수레를 만들고 또 주옥, 구슬처럼 생긴 거 아시죠? 예전에는 이 주옥이 아주 값비싼 보석이었다고 하는데 이 주옥으로 장식한 치마와 속옷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 치마랑 속옷에 주옥을 달려고 하면 얼마나 주옥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주옥이 부족한 겁니다. 고이가 없으면 사와야지 하면서 수레에다가 다른 금은을 잔뜩 싣고 북주로 가서 진귀한 주옥을 사오게 합니다. 근데 마침 이 북주의 태우가 병사를 한 이후여서 이 상례를 맞은 상태니까 진귀한 주옥을 팔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사와! 라고 하니까 뭐 다른 곳에 막 들려가지고 진귀한 주옥을 다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멋진 수레를 만들고 치마와 속옷에 다 주옥 장식을 해서 목항후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정을 완전히 장악한 이 유경원 세력들 매일 연애 베풀고 음주 가무 즐기고 열심히 놀았겠죠. 이러다 보니 이들 일파들, 그들 친척들 다 황궁으로 몰려와서 호의호식을 하고 지냈는데 황궁에서 공짜로 먹고 자는 이들이 500명에 달했대요. 얘네들이 맛있는 음식 먹고 놀고 즐기는데 또 옷도 맨날 비단 옷을 입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비단 옷을 한 번 입고 버리고 새 옷 내놔 해서 또 새 옷 입고 이런 상태였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감당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토목공사를 벌이고 하니 나라가 휘청휘청할 지경이었다고 하죠. 유경원 일파는 자기 친인척들 그리고 자신들에게 아부하는 이들을 다 정부 요직으로 끌어들였는데 왕이 100명이 돼요. 100명을 왕으로 봉하고 계부로 봉한 자가 1000명. 이거 뭐 의동삼사라는 품계는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봉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이는 계속해서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이 고이가 굉장히 좀 특별한 취미가 있었는데 그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장막이 쫙 설치가 돼요. 근데 이 장막에 말들이 쭉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위한 특별 말 사료까지 쫙 준비를 해놔요. 이 장막이 뭘 하는 곳이었냐면 암말과 순말이 교합을 하는 그런 장을 여는 곳으로 고이가 거기 다 앉아서 암말과 순말이 교합을 하는 그런 장면을 친히 관람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냥도 좋아했대요. 그래서 고이를 위해 마련된 이 매에게도 의동, 뭐 군군 이런 칭호를 내리게 되고요. 국제시대에는 닭싸움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나 봐요. 근데 닭싸움에서 우승한 닭도 계부로 봉해서 거기에 맞는 복록을 또 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백성들은 나날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나라 안에 도적대들이 막 넘쳐났겠죠. 그리고 또 가뭄 들고 나라에 재난이 오고 뭐 이러는데 이런 거 다 제사 지내면 다 해결돼. 제사 지내서 덕 쌓으면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황궁에서는 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또 같은 이유로 서산에 조성된 이 대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불을 밝혀야 돼 라고 해서 불을 밝히니까 하룻밤에 기름 1만 동을 태웠다고 하고요. 그 비용이 억만전에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 아버지 고담도 굉장히 혼군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담 때는 정말 다행히 굉장히 연이어 풍년이 들어서서 국고가 굉장히 가득 차 있었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힘겹지는 않았는데 그걸 물려받은 고이가 나 부자야 이러면서 마구마구 써대니까 이제 국고가 텅텅 비게 된 것이죠. 나라에 돈이 없으면 하는 거 있죠. 매감 매직. 군, 현, 양의 이제 관직들을 다 돈을 주고 파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뭐 군수되고 현령되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뭘 하나요? 또 뇌물 쓴 거 다 걷어들여야 되니까 백성들 수탈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겠죠. 자, 이쯤에서 북제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북주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됩니다. 북제를 멸망시킨 것이 북주이니까요. 북주의 황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황제다라고 꼽고 있는 주무제 우문홍이 이제 543년에 북주 3대 황제가 됩니다. 이제 북주를 세운 우문태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우문홍이 아무 힘을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문호가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자 이제 우문홍은 벼르고 벼르다가 내가 꼭 우문호를 제거해서 친정을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우문호가 태후를 아련하러 들어왔는데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관복 입을 때 앞에 이렇게 드는 막대기 아시죠? 이 막대기를 홀이라고 하는데 이 옥으로 만들어진 홀을 들고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우문호의 뒤통수를 그대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우문호가 쓰러지자 이 우문홍의 동생 우문직이 와서 우문호의 목을 베어버려요. 자, 이렇게 우문호를 죽이고 그제서야 이제 친정을 하게 된 우문홍은 정말 빛나는 어떤 치세를 선보이게 됩니다. 국가 체제 정비하고 백성들 생활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당시 굉장히 불교가 많이 타락하고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승려, 도사들 안대 다 환속시켜. 그리고 사찰은 관청 소유로 다 바꿀 거야. 그래서 다 귀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조서를 내려서 이제 노비를 다 해방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부병제라는 것을 실시를 하는데요. 부병제가 병농일치제죠.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자 하고 이제 병사가 돼서 전쟁에 나서는 그런 징병제인데 평소에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병사가 될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균전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환속시켰던 이 도교와 불교의 도사 승려들 니네 할 일 없잖아. 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 싸워 하면서 강제로 징집을 해서 이제 군사력을 이제 강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쳐서 통일을 시켜야 될 나라를 북제로 지금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북쪽에 있는 돌궐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진나라와 화친을 맺어 놓고 이제 접경 지역을 다 안정을 시켜서 국경을 안정을 시켜놨죠. 사실 이 우문홍이 황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친정을 하기 전에는 북제가 북주보다 더 강했어요. 뭐 고은이 황제였던 시대만 해도 북제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북제와 북주 사이에 경계선에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북주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에 막 얼음을 깼대요. 왜냐면 얼음이 꽁꽁 얼면 얼음을 딛고 북주로 쳐들어올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얼음을 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담이 북제의 황제가 되면서 북제의 군사력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또 이 고위가 황제가 되면서 군 기강은 이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북제 쪽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마다 얼음을 깨는 거예요. 워낙 군사력이 약화됐으니까 이제 북지의 군사가 쳐들어올지 모른다 해서 이제 얼음을 깼던 거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률광이
모함을 받아서 살해당했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우문홍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야, 드디어 내가 이제 북제를 쳐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쳐들어가서 북제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멸망시킨 후에 이 공률광의 집터를 들러서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북제를 멸망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업성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 감사의 뜻으로 자귀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률광 사망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난노왕까지 또 독주를 받고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북제는 풍전등화인 상태가 된 거죠. 573년 남방 진나라 장군 오명철이 이 북제의 수양을 공격해 왔는데 북제의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장강 이북과 하남 이남의 광활한 땅을 다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급박한 소식을 접하게 된 간신 목재파 한장난이 이때 뭘 하고 있었냐면 악삭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도박을 딱 하면서 그 땅은 원래 걔네들 땅이었는데 되찾아가는 거잖아, 그게 뭐 대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이가 야, 진나라 애들 쳐들어왔다는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자,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황하 남한 땅을 모두 잃는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구자국이라는 그러니까 한나라 때 있었던 그런 땅이 나라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하나를 더 꾸릴 정도의 땅이 남아 있으니까 아유 그 정도는 잃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즐기기에도 부족한데 뭐 그렇게 수심에 잠깁니까?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고이가 그래 걱정할 거 없지 하면서 또 놀자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가물을 또 즐겼다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고이가 또 다른 여인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풍소련이라는 여인인데 황후가 되었던 이 목항우의 시비였어요. 원래는 목항우가 황후가 된 후, 물론 목항우를 굉장히 총애를 했었는데 그 여인을 많이 만나다 보니 그 총애가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고이는 비파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 조소희라는 후궁에게 푹 빠져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유경원이 이 조소희를 떼내기 위해서 이 목항우의 시비였던 풍소련을 황제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예쁘죠?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너무 예뻐 하고 고이가 첫눈에 또 반했는데, 근데 문제는 생각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이 풍소련에게 너무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예뻐, 너무 예쁘고 원래 음주 가무 즐기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파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고이가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후에 고이는 언제 어디를 가도 항상 풍소련을 데리고 다녔고, 이제 북제가 이 북주에게 마지막에 먹히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고이는 풍소련을 위해서 너를 위한다면 내가 뭔들 이러면서 호화스러운 궁을 지어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지어 하면서 계속 허물고 다시 짓고 이렇게 해서 일꾼들이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고요. 또 밤새 두 사람이 같이 또 음주 가무를 즐기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도 정사는 뒷전이었겠지만 더 뒷전이 됐어요. 그래도 중요한 얘기는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얘기는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대신들이 와서 국사를 논하는데, 이때도 그러면 난 풍소련 없이는 아무 얘기도 안 들을래 하면서 요렇게 풍소련과 꼭 붙어 앉아서 이 국사를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아름다운 풍소련, 아우 예뻐, 얼굴 만지고 더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이 하면서 말도 더듬으면서 제대로 이 국사를 논하지도 못하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풍소련의 몸매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고이가 이 아름다운 몸매를 나 혼자만 보는 게 너무 아까워 하면서 풍소련의 옷을 벗겨서 조당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다른 대신들이 풍소련의 몸을 감상하게 합니다. 대신들이 과연
너무나 아름다운 몸매입니다 하면서 막 감탄을 하자. 그치? 진짜 예쁘지? 이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고 해요. 옥체횡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여인의 아름다운 신체라는 뜻으로 바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라고 합니다.